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사트 기업 중 LB세미콘의 주주 구성과 후공정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회사 LB루셈의 매출을 제외한 개별 기준으로 범핑과 테스트 각 45%, 백엔드가 1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메모리 분야를 주력으로 영위하기 때문에 시클리컬 특성을 갖는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분기 단위로 쪼개보면 201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4분기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주력으로 납품하는 DDI는 하반기가 성수기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얼라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으로 보면 성장률이 꺾이는 모습이지만 당시의 LB루셈 인수 효과를 감안하면 최근 2년 동안 12-13%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고자산 또한 그에 맞춰 증가되고 있었는데요. 재고자산 항목 중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회전율도 양호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항목별 원재료 매입 현황을 보시면 테이프의 경우 자회사 LB루셈 COF 원재료로 3분기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기준 45%를 차지하는 범핑의 주 원료인 AU 타겟과 도금 용액 및 보충액도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DDI와 PMIC의 증가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해외 매출은 작년 2분기와 재작년 3분기가 비어 있긴 한데 연간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대부분은 LB루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B세미콘의 자체 해외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LB루셈의 경우 과거 실리콘웍스에서 LG와 계열 분리하며 사명을 바꾼 LX세미콘의 매출 비중이 83%나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LX세미콘의 매출을 언뜻 보면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LG 계열사의 해외 법인양 매출이 48%로 LG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B세미콘의 개별 기준으로는 삼성이 40%, LX세미콘이 20% 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의 매출 비중이 2019년 12% 수준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총을 통해 SK하이닉스 출신의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요. 하이닉스에서 패키지 개발 담당 임원을 역임하셨던 이력으로 보아 SK하이닉스의 물량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외에 전력 반도체 PMIC, CIS, 모바일 AP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DDI와 PMIC는 주로 범핑에서 백엔드까지 풀턴키로 진행하는 반면 CIS와 AP는 장비 증설을 통해 테스트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DDI 매출 70%, 그 외 제품 비중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DDI 백엔드 중 COF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LB루셈을 연결로 감안하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가 84%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연결 기준으로 가장 큰 고객사는 LX세미콘이 될 것 같은데요. LX세미콘은 생산 설비가 없는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입니다. 파운드리 외주화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업체에 DDI와 터치 컨트롤러를 납품하고 있죠. 1년 동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주받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OLED 사업 비중이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시장에서도 OLED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고객사 LX세미콘의 DDI 패키징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DDI가 하나만 탑재되지만 LCD 대비 고사양의 비싼 DDI가 탑재되고 있고 트렌드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OLED 스마트폰의 비중이 46%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타블렛이나 TV의 경우 6개 이상의 DDI가 필요하고 4K TV의 경우는 48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65인치 TV 기준 OLED에 탑재되는 DDI의 개수가 LCD TV 대비 2~3배 많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 능력은 1000만 대로 늘어나고 본격적인 이익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비수기인 상반기도 8인치와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DDI 가격 또한 견조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X 세미콘의 DDI 매출이 2020년 3분기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공비 항목을 보시면 LB 세미콘과 LB 루셈에 지급되는 매입액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LB 세미콘의 분기별 매출과 유사한 패턴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주고객사 의존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DDI의 AU 범핑 원재료인 금 가격이 연초 대비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가격 전가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원재료 상승이나 DDI 제품의 가격 인상은 큰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외주 생산 특성상 가격보다는 수량의 증가가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DDI가 하나만 탑재되는 스마트폰보다는 여러 개가 탑재되는 중대형 OLED 패널 확대가 LB 세미콘에는 더욱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애플은 현재 아이폰 일부 기종과 애플워치 모델에만 OLED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쯤엔 아이패드, 그리고 2026년에는 아이맥 모델까지 LG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OLED 디스플레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 개의 DDI가 탑재되는 중대형 OLED 패널 확대 분위기는 LB 세미콘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DI는 상반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OLED 침투율의 확대로 주고객사 물량이 받쳐주며 작년 하반기 수준 이상은 유지해 줄 것 같은데요. 다만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의한 이연 수요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DDI 외 PMIC, CIS, AP 제품으로 매출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PMIC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LB세미콘이 취급하는 PMIC는 모두 모바일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LG이노텍이 LX세미콘에 매각한 특허 중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이 포함되면서 PMIC 미래진 소재로 논의되고 있는 탄화규소나 지라갈륨의 수혜를 볼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는 전공정단에 이뤄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후공정 기업의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LB의 PMIC가 모바일향이란 걸 감안하면 DDI 전원 공급에 관련된 부품이지 않을까 추측하는데요. OLED DDI의 수요가 증가하면 PMIC도 함께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최근 대규모 장비 증설을 통한 테스트 신사업의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AP의 경우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수율 문제로 갤럭시 S22에 탑재되지 못하며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1분기 삼성향 초도 물량 일부를 납품했으나 어떤 모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출시된 A33이나 A53 같은 중저가 모델에 탑재된 5나노 엑시노스 1280의 경우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LB세미콘의 AP 테스트 분야는 2분기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P보다는 CIS 쪽 시장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3월 22일 발행된 DB금융투자 어규진 연구원님의 LB세미콘 레포트에 따르면 올해 CIS 테스트가 크게 증가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CIS 글로벌 시장 규모는 작년 214억 달러에서 올해 233억 달러로 9%가량 증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회사별 점유율을 보시면 소니가 4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이 그 절반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CIS만 놓고 보면 12%포인트 수준으로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소니 대비 오토포커싱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세계 최초 1억 화소를 개발하며 고화질로 소니와의 격차를 좁혀간다는 전략인데요. 이러한 고화질 이미지 센서에 대한 중국 수요가 높아지면서 작년 삼성은 하위 디램을 생산하던 화성 11라인을 CIS로 전환했습니다. CIS는 미세화 정도도 구형 디램 대비 클 뿐 아니라 두 제품이 80% 수준의 유사한 공정을 갖기 때문에 전환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디램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자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CIS 전환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LB세미콘뿐만 아니라 테스나도 작년 8월에 이어 올해 2월 CIS 테스트 장비 증설을 공시했습니다.
AP와 CIS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테스트 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원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매출만 늘어준다면 이익률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은 작년 4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이 무너지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GPM과 OPM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 14억 정도 증가되었지만 2018년 이후 4분기 영업이익 최저치인 47억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4분기 어닝 쇼크의 원인을 매분기 일정 수준 반영하던 상여금을 일시에 반영했고 LB루셈 합병 과정에서 누락된 비용 처리건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했다는데요. 영업비용에서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가 튀어오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 얼마나 반영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인건비의 경우 작년 1분기에 임직원 수가 증가된 걸 감안하면 상여금이 온기 반영된 직원이 2020년보다 많아지긴 했는데요. 임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상여금을 4분기에 일괄 반영하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E는 4분기를 기점으로 17%까지 떨어졌으나 제조업이라는 산업 특성과 지배기업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300억대를 유지하며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만 아직은 성장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캐펙스가 늘어나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B세미콘의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면 주력인 DDI는 중대형 OLED 침투율과 함께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PMIC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AP 테스트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CIS 테스트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지난 2년간 디램 라인을 CIS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테스트 분야에서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려되는 리스크는 최근 러시아의 삼성과 LG TV 공장 선적 중단 사태로 보유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가동이 중단될 것이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TV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1분기 DDI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겠으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2분기부터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B세미콘의 금년 1분기 컨센은 매출 1268억, 영업이익 146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작년 2분기와 3분기의 중간 정도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상반기는 주력 제품 DDI의 비수기임을 감안하고 추가 증설된 CIS와 AP 테스트 매출이 1, 2분기 실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